식물인간 상태이신 시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을 때였죠. 간병인 선영 씨가 물을 따르는 틈을 타 몰래 제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요양비를 내지 마세요. 지난주 토요일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원하신 지 거의 반년이 되셨습니다. 반년 전 집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식물인간이 되셨죠. 의사 선생님은 깨어나실지 말지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남편 김준혁 씨와 상의 끝에 저희는 시설이 가장 좋은 사립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환경도 좋고 간병도 좋고 간병도 전문적이었지만 비용이 비쌌습니다. 한 달에 1~2억만 원, 각종 간호, 용품 비용까지 더하면 거의 1~5억만 원에 달했죠. 김준혁 씨는 건축 자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돈은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그는 계속 회사 자금 유동성이 어렵다고 말했고 요양원 비용은 거의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지는 않지만 매달 요양원 비용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까지 더해져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돌보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바나나와 찹쌀떡을 사서 요양원에 찾아뵙고 다음 달 요양비를 내곤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는 평소처럼 보온통에 끓여온 자축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1인실 문 앞에 다다르자 간병인 선영 씨가 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으로 성실해 보였고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꽤 세심하게 돌보곤 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한 주간 상황을 이야기해주곤 했죠. 저는 웃으며 선영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영 씨, 수고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번 주 어떠세요? 혹시 무슨 변화라도 있으셨나요? 선영 씨의 손동작이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으세요. 여전히 똑같으세요. 가끔 눈을 깜빡이실 때도 있지만 다른 반응은 없으시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르신 몸도 닦아드리고 새 침대 시트도 갈아드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짐을 놓은 뒤 먼저 시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만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자주 그려왔어요. 이따가 선영 씨가 좀 드시게 도와드릴 거예요. 선영 씨는 옆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제 손에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물 좀 드시고 쉬세요. 이따가 제가 어르신께 죽을 먹여드릴게요. 저는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컵에 닿는 순간 선영 씨가 몰래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침대 머리맡에 약 상자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이따가 아무도 없을 때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손 안의 것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평소에 저에게 사적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일이 드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선영 씨와 시어머니의 간호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이야기하며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는 옆방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가야 한다며 먼저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길에 다시 저를 돌아보며 약간의 초조함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영 씨가 나가자마자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손바닥에 쥐고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접혀있던 쪽지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간호 기록지에서 찢어낸 것이어서 가장자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볼펜으로 몇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다소 흘려쓴 듯 보였고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요양비는 더 이상 내지 마세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CCTV 영상을 빨리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의 상태가 이상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세요. 저는 쪽지의 글씨를 쳐다보며 순식간에 불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요양비를 내지 마라. CCTV 영상. 상태가 이상하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저는 야근 때문에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고 김준혁 씨가 왔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고 선영 씨가 아주 세심하게 돌본다고 말했었죠. 설마 지난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마 지난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미동도 없으셨지만 왠지 얼굴색이 지난주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쪽지를 휴대폰 케이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쪽지는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리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비 담당 이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미 씨, 오셨네요. 마침 이번 달 요양비 낼 때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수납차에 내시면 번거롭게 나중에 다시 오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두말 없이 바로 가서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선영 씨의 쪽지를 쥐고 있으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현금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고 휴대폰에도 돈이 부족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월급 받으면 다시 와서 내면 안 될까요? 이 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팀에서 회계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오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어르신을 잘 돌봐달라는 등의 형식적인 말을 몇 마디 더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고 나자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영 씨는 요양비를 내지 말라고 하고 이 부장님은 재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꼼꼼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잠시 앉아 시어머니께 잣죽을 조금 떠먹여드리고 시어머니께 몇 마디 말을 건넨 후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문 앞까지 갔을 때 마침 선영 씨가 돌아오는 길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짝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하면 저 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직접 CCTV를 확인해 보세요.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준혁 씨가 CCTV 확인하는 걸 알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김준혁 씨의 이름이 나오자 선영 씨의 목소리는 더욱 달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김준혁 씨가요? 그 사람이 왜요? 지난주 토요일에 왔을 때 무슨 짓이라도 했나요? 선영 씨는 고개를 젓고 청소 카트를 밀며 가버렸습니다. 가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어서 가세요. 누가 볼까봐 그래요. 저는 복도에 서서 선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선영 씨의 말과 그 쪽지는 시어머니의 일과 김준혁 씨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CCTV를 빨리 확인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앉아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쪽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쪽지 위에 흘려 쓴 글씨들을 유난히 따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울하게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회사에 가지 않고 반차를 냈습니다. 요양원이 문을 막 열었을 때 사람이 적을 때를 틈타 CCD 확인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늦게 가면 김준혁 씨가 알게 될까봐 걱정되었고 그가 방해하면 일이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며 산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동의 CCTV실로 가서 CCTV 관리를 담당하는 정기사님을 찾았습니다. 정기사님은 50대 중반으로 평소 말이 적고 CCTV 장비 유지 보수만 담당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병을 정기사님께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기사님,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저희 어머니 방 앞과 방 안의 CCTV 영상을 보고 싶어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요. 괜찮으실까요? 정기사님은 물을 받아들고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시려면 원장님이나 이 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허락하셔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예상했기에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장님께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기사님께 찾아뵙고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확실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전화해서 여쭤볼까요? 사실 저는 이 부장님께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 기사님을 먼저 안심시키고 영상을 받은 뒤 이 부장님께 설명할 생각이었습니다. 정 기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어르신 방만 보실 수 있고 다른 곳은 보실 수 없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기사님. 저희 어머니 방만 보면 됩니다. 정 기사님은 컴퓨터를 켜고 CCTV 시스템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찼습니다. CCTV 화면이 막 나오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김준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CCTV는 볼 수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준혁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뛰어와서인지 아니면 다급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김준혁 씨,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서 CCTV를 확인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김준혁 씨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정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그만 찾아주세요. 그 CCTV는 고장났어요. 지난주 토요일 영상은 녹화되지 않아서 볼 수 없습니다. 정 기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장 안 났는데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왜 녹화가 안 된다는 거죠? 김준혁 씨는 서둘러 다가가 컴퓨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에 정전이 돼서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정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제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 손 놓으세요. 아직 다 못 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정 기사님도 CCTV가 고장 안 났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고장 났다고 해요? 혹시 나에게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김준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숨긴다고? 그냥 CCTV 한번 보는 건데 뭘 그렇게 볼 게 있다고? 다 그렇게 된 건데 CCTV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나랑 집에 가. 쓸데없는 짓?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당 CCTV를 보는 게 왜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못 왔을 때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선영 씨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고 싶은 건데 당신은 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부장님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김준혁 씨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이수민 씨, 김준혁 씨, 두 분이 여기서 왜 싸우고 계세요? 무슨 일이든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김준혁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이게 말이죠. 제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 CCTV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마침 정전이 돼서 CCTV가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확인하지 말라고 한 건데 괜히 헛걸음할까 봐요. 저는 이 부장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부장님,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요양원에 정전이 있었나요? 저는 선영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이 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 네. 잠시 정전이 있었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요. 마침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CCTV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수미 씨, 정말 죄송합니다. 헛걸음하셨네요.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영 씨는 어제 저와 이야기할 때 정전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에서 정전이 되면 분명 가족들에게 미리 통보할 텐데 어떻게 아무런 연락 없이 정전이 될 수 있을까요?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의 말은 명백히 짜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정전이 됐다 해도 방 안에는 비상 전원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 방에 있는 간호 장비는 정전이 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CCTV는 왜 녹화가 안 되는 거죠? 김준혁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비상 전원은 간호 장비에만 충분하고 CCTV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내가 못 본다고 하면 못 보는 거야. 어서 나랑 집에 가. 그는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서둘러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 기사님이 사무실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정전이 없었습니다. CCTV도 고장 나지 않았고요. 그냥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부장님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나이가 드셔서 정신이 혼미하신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분명 정전이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하세요? 어서 가서 장비나 점검하세요.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 기사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부장님을 보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와 김준혁 씨에게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서로 짜고 저를 속이려 했을까요? 저는 김준혁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 당신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해야겠어요. 왜 내가 CC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저 안 갈 거예요. 오늘 반드시 CCTV를 볼 거예요. 김준혁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당신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난주 토요일에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간병인이 식사를 먹여드릴 때 밥그릇을 엎지르셨어요. 당신이 그걸 보면 걱정할까봐 그래서 못 보게 한 거예요. 이 부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요. 응?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그릇을 엎지르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진혁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어머니는 식물인간이신데 어떻게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떻게 밥그릇을 엎지르실 수 있어요? 당신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김준혁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어요.
우리 먼저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계속 싸우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저는 CCTV를 확인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못 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랑 집에 갈게요. 하지만 이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김준혁 씨는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좋아, 좋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김준혁 씨를 따라 요양원을 나와 그의 차에 탔습니다. 가는 내내 김준혁 씨는 회사에 최근 큰 프로젝트가 있다느니,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느니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제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 씨는 김준혁 씨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설마 그가 어머니께 무슨 짓이라도 한 걸까요? 집에 돌아온 후 김준혁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케이스 안의 쪽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문득 선영 씨가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혁 씨가 모르게 사적으로 그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영 씨의 카톡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오늘 CCTV 확인하러 갔다가 김준혁 씨에게 저지당했어요. 그는 CCTV가 고장났다고 하고 이 부장님도 그를 도와 저를 속이더라고요.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선영 씨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보장할게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계속 노려보며 매우 긴장했습니다. 약 30분쯤 지나서야 선영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수민 씨,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녁 7시에 제가 퇴근하고 요양원 근처 공원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그때 이야기해요. 김준혁 씨가 절대 알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알면 전 끝장이에요. 저는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에 정시에 갈게요. 저 혼자 갈 거고 김준혁 씨는 모를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녁에 선영 씨와 만나면 분명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김준혁 씨가 몰래 제 휴대폰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방에서 쉬는 척했지만 사실 계속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수시로 제 방문 쪽을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선영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의 6시 반쯤 되었을 때 저는 김준혁 씨에게 집에 세탁세제가 다 떨어져서 아래층 마트에 가서 한 병 사오면서 산책 좀 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마침 나도 운동하고 싶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아래층 마트인데 별일 아니에요. 당신은 집에서 TV나 봐요. 저 금방 올게요. 김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알았어. 일찍 와. 너무 늦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로 나와서는 일부러 단지 내 마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준혁 씨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파트 후문으로 돌아서 택시를 타고 요양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7시였습니다. 선영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천 가방을 들고 가로등 아래 서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오래 기다리셨죠? 선영 씨는 저를 보고 안도하며 저를 이끌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를 찾아 앉았고 그녀는 일부러 벤치 뒤쪽을 확인하며 아무도 엿듣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이제야 오셨네요. 김준혁 씨가 따라올까봐 계속 걱정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선영 씨, 왜 그렇게 김준혁 씨를 무서워하세요? 그 사람이 선영 씨를 협박이라도 했나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제가 복도에서 간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준혁 씨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함께 어르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문까지 안에서 잠그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끙하는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았는데 아주 미약한 소리였어요. 제가 막 문을 두드리려는데 김준혁 씨가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누구예요? 김준혁 씨는 그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키가 꽤 크다는 것만 알아요. 선영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가 나왔을 때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는 저를 노려보며 별일 없으면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김준혁 씨가 이 부장님과 함께 어르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1시간쯤 지나서야 나왔어요. 그 후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상해지신 건가요? 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제가 어르신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보니까 어르신 얼굴색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숨도 좀 약해지셨더라고요. 제가 이 부장님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부장님의 어르신은 그냥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니 호들갑 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딴 말하면 해고할 거라고 경고까지 하시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물었습니다. 선영 씨, 요양원에서 요양비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매달 내는 1호역만 원이 정상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건가요? 선영 씨는 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베껴 쓴 요양원 요금표예요. 보세요. 어르신 같은 식물인간 1등급 간호는 한 달에 최대 1억만 원이에요. 간호용품 비용까지 더해도 1~3억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이 부장님이 매달 이수민 씨에게 1호 1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초과되는 2억만 원은 이 부장님과 김준혁 씨가 나눠 가졌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볼펜으로 상세한 요금 항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1등급 간호 1억만 원, 2등급 간호 8억만 원, 소모품 1억만 원에서 2억만 원. 제가 매달 1호억만 원을 냈으니 확실히 2억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비용 문제에 대해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런 돈까지 탐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선영 씨, 이 돈을 그들이 나눠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부장님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분이 김준혁 씨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번 달 돈은 이미 송금해 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라고 말하는 걸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의아했지만 나중에 요금표를 보고 나서야 그들이 이수민 씨가 더 낸 돈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손에 든 요금표를 보며 화가 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준혁 씨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면서 돈 때문에 요양원 사람들과 짜고 제 돈을 더 받아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 좋지 않은 짓까지 했다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선영 씨,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김준혁 씨와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방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이 무슨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거나 나올 때 무엇을 들고 나왔다거나 하는 점이요. 선영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다.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작은 병을 들고 있었어요. 투명한 병인데 안에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김준혁 씨가 나올 때도 긴 병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안에 든 것을 어르신께 먹인 것 같아요. 노란색 액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히 저희 어머니께 먹인 거예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방 안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김준혁 씨가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게다가 그날 밤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았고요. 저는 의심해요. 그 액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요. 저는 선영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선영 씨가 억울하게 협박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 부장님이 선영 씨를 해고하면 제가 새 일자리를 찾아드릴게요. 선영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수민 씨, 제가 어르신을 뵌 지 거의 석 달이 되었어요. 어르신이 저에게 잘 대해주셨는데 이대로 누군가에게 학대당하는 걸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꼭 진실을 밝혀내서 어르신이 억울하게 고통받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잠시 더 이야기했고 선영 씨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장님이 김준혁 씨와 자주 사적으로 만났고 만날 때마다 문을 잠갔다는 것. 예를 들어 지난주 토요일 이후 이 부장님이 일부러 어르신의 간호 기록을 수정하여 호흡 평가를 호흡 미약으로 바꿨다는 것. 그리고 정 기사님도 사실 CCTV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부장님의 협박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거의 8시쯤 되었을 때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저 이제 돌아가야 해요. 늦게 돌아가면 이 부장님이 의심할 거예요. 나중에 저를 찾으시려면 카톡 보내지 마시고 그냥 어르신 보러 오셨다고 하세요. 제가 물 따라드리는 틈을 타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 씨,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선영 씨가 가고 난 후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칠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가 낯선 남자를 데려와 시어머니께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이고 이 부장과 돈을 나눠 가지고 간호 기록을 수정하다니 이 모든 일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고통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경찰이니 CCTV 확인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먼저 정 기사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CCTV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지난주 토요일 영상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방으로 먼저 가지 않고 곧바로 CCTV실로 향했습니다. 정 기사님은 장비를 닫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또 오셨네요? 김준혁 씨가 어제 저에게 이수민 씨가 더 이상 CCTV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정 기사님 옆으로 다가가 선영 씨가 말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고 그 요금표까지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제가 이 부장님께 협박당하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안에서 고통받고 계세요.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이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정 기사님이 CCTV 영상을 얻는 것을 도와주시면 제가 정 기사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장하고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정 기사님의 손이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부장님이 매달 저희 간병인들 월급을 깎고 김준혁 씨와 짜고 이수미 씨를 속이고 저는 그냥 화가 나도 말도 못했을 뿐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CC 리뷰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이 부장님이 저에게 영상을 백업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수민 씨가 확인하러 오면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물었습니다. 정 기사님, 그 백업 하드디스크가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 기사님은 문 쪽을 흘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제 사무실 책상 가장 아래 서랍에 있어요. 잠겨 있고요. 이 부장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몰래 하나 더 복사해뒀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만 보실 수 있고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장님이 분명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만 볼 거예요. 다 보고 나면 다시 넣어두세요. 고맙습니다. 정 기사님. 정 기사님은 사무실 책상 앞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검은색 카드디스크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몇 번 조작하더니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으로 다가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3시 15분 김준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를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따랐습니다. 남자는 투명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준혁 씨가 먼저 문 쪽을 확인하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병 안에 든 노란색 액체를 컵에 따랐습니다. 김준혁 씨는 컵을 들고 면봉으로 액체를 조금 찍어 시어머니 입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CCTV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이 부장님이 경비원 2명을 데리고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대담하시네요. 감히 사적으로 CCTV를 조작하다니. 정 기사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끄려고 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달려와 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끄지 마세요. 이수미 씨가 오늘 뭘 찾아내는지 나도 한번 보죠. 저는 이 부장님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당신이 김준혁 씨와 짜고 돈을 더 받고 저희 어머니 간호 기록을 수정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CCTV가 여기 있어요. 당신들이 저희 어머니께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였어요.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부장님은 비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 영상은 김준혁 씨가 어르신께 무언가를 먹이는 것만 증명할 뿐이에요. 영양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고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요양원 시슬 입이실로 와줘. 김준혁 씨란 이 부장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였고 내 돈도 속여서 빼냈어. 이 부장님은 제가 오빠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는 없을 거예요. 날 협박할 생각 마세요.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CCTV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빠가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더니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2분이 고해상해 미사기 혐의로 의심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 부장님과 뒤이어 달려온 김준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것을 보며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도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이수민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그 액체는 그냥 평범한 영양제였어요. 하지만 그가 소리칠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빛의 당황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갈 때 그의 발걸음조차 흔들렸습니다. CCTV실에는 정 기사님, 그리고 오빠가 데려온 젊은 경찰관 한 명만 남았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잘 조사할 거야. 나쁜 놈들이 하지 않게 할 거야. 먼저 정 기사님에게 CCTV 영상을 백업해달라고 해. 이건 중요한 증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정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죄송하지만 지난주 토요일 CCTV 영상을 전부 백업해서 이 경찰관님께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 기사님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고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업하는 동안 저는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화만 나서 세부 사항을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왼쪽 손목에 매우 분명한 늑대 머리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탁했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액체가 담겨있던 병에는 파란색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병 모양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병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의 남자를 가리키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남자의 문신하고 이 병 좀 봐. 혹시 이 남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오빠는 다가와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사람 시켜서 확인해 볼게. 이 남자가 택시 민물일 가능성이 높아. 그를 찾으면 그 액체가 도대체 뭐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영상이 백업되자 젊은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수미 씨, 정 기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와 정 기사님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방에 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영 씨가 마침 시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방금 경찰이 왔을 때 많은 간병인들이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오래전부터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어머니를 해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제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약하게나마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저와 선영 씨는 모두 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움직이셨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셨어요. 이수민 씨, 어르신은 분명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이수민 씨 말씀이 들리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는 분명 깨어나실 거예요. 선영 씨, 어머니 좀 잘 돌봐주세요. 제가 경찰서에 진술하러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선영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어르신 잘 돌봐드릴게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병 사진을 법의관에게 보내서 그 액체가 무엇일지 예비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또한 늑대 문신이 있는 남자도 조사 중이니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와 정 기사님은 각각 진술했습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들은 것, CCTV에서 본 것, 그리고 김준혁 씨의 평소 이상한 행동들을 모두 경찰에게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 기사님도 이 부장님이 자신을 어떻게 협박했고 김준혁 씨와 어떻게 짜고 돈을 더 받았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몰래 기록해둔 장부까지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매달 이 부장님이 자신의 월급을 깎은 금액과 김준혁 씨가 요양원에 온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을 마치자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말했습니다. 법의관 쪽에서 예비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 노란색 액체에 진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양이 정상적인 의료용량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사하거나 복용하면 신경을 억제하여 식물인간이 깨어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비 판단일 뿐이고 액체 샘플을 가져가서 화학 분석을 해야만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김준혁 씨가 일부러 어머니께 이런 것을 먹여서 계속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어머니는 그의 친어머니인데.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 유산 때문일 거야. 네가 전에 나에게 시어머니께 오래된 지 판채와 예금이 있다고 말했었지? 만약 시어머니가 계속 깨어나지 못하면 김준혁 씨는 아들로서 그 재산들을 천천히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을 거야. 만약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재산을 너에게 주거나 기부할 수도 있으니 김준혁 씨는 얻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준혁 씨는 줄곧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회사 자금 유동성이 어렵다며 저에게 요양원 비용을 내게 한 것도 제 돈을 빼내 시어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진작 김준혁 씨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은 바닥에 널려 있었으며 책장 안의 책들까지 모두 뒤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시어머니가 저에게 맡겨두신 보석함과 은행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보석함 안의 금 목걸이, 금 팔찌가 모두 사라졌고 은행카드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집이 도둑맞았어. 어머니가 나에게 맡겨두신 보석이랑 은행카드가 다 없어졌어. 분명 김준혁 씨가 한 짓이야. 그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에 분명 집에 돌아왔을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사람 시켜서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해 볼게. 김준혁 씨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리고 너는 빨리 은행에 가서 은행 카드 분실 신고해. 그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어떤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의 은행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러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서 인출하지 못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김준혁 씨가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몰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돈이 인출되었을 것입니다. 은행 카드 분실 신고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김준혁 씨가 오전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서 실패했어. 은행 카드는 이미 분실 신고했어. 보석 같은 건 아파트 단지 CCTV에 찍혔을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이미 사람 시켜서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 중이야. 곧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늑대 문신이 있는 남자도 찾았어. 그는 무직자인데 이전에 가짜 약을 팔다가 잡힌 적이 있어. 지금 우리가 그의 행방을 쫓고 있어. 그를 찾으면 그 액체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저녁에 오빠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CCTV에 김준혁 씨가 오늘 아침 8시쯤 집에 돌아왔다가 검은색 가방을 메고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고요. 가방이 불룩한 걸 보니 시어머니의 보석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배령을 내리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 문신이 있는 남자도 찾았어. 그는 김준혁 씨가 자신에게 진정제를 사게 했다고 인정했어. 김준혁 씨가 자신에게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깨어날 기미가 보이면 약을 더 먹이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 저는 전화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김준혁 씨를 꼭 잡아야 해. 그가 도망치게 두면 안 돼.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으니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촘촘한 그물을 쳐놨으니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법의관 쪽에서 화학 분석 결과도 나왔어. 그 액체에는 확실히 고용량의 진정제가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네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위험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난장판이 된 집을 보며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김준혁 씨가 잡히고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선영 씨가 저에게 어젯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이셨고 눈도 살짝 뜨셨다가 금방 다시 감으셨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힘내세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김준혁 씨는 곧 잡힐 거고 더 이상 어머니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아, 좋은 소식이 있어. 김준혁 씨가 잡혔어. 그는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려 했는데 기차역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붙잡혔어. 그의 몸에서 시어머니의 보석과 남은 긴정제 반병이 나왔어.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잘 됐어, 오빠. 고마워. 드디어 그를 잡았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우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할 거야.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할 거야. 너는 시어머니 잘 돌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자는 시어머니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김준혁 씨가 잡혔어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을 거예요. 빨리 깨어나셔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알아들으신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곧 깨어나실 것이고 저희의 행복한 날들도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준혁 씨가 잡힌 다음 날 오빠가 저에게 경찰서에 한번 와달라고 했습니다. 김준혁 씨가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그와 직접 대면하면 그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CCTV 영상 백업 USB, 법의관의 화학 분석 보고서, 그리고 정기사님이 기록한 장부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에게 시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당부를 모두 챙겼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오빠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준혁 씨가 아직도 그 진정제가 시어머니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집안의 보석은 제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김준혁 씨와 대면할 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후 오빠를 따라 취조실 옆 관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준혁 씨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복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고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빠가 취조실로 들어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
이건 법의관의 화학분석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먹인 액체의 고용량에 진정제가 포함되어 있고 장기 복용 시 신경 손상을 유발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김준혁 씨는 고개를 들고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사라고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가끔 불안해하시니 진정제를 좀 드려서 안정시키라고 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라고 했다고?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사라고 했습니까? 의사 이름과 병원을 말해보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준혁 씨는 순식간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잊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물어본 거라 이름을 기억 못해요. 저는 관찰실에서 듣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취조실로 들어가 USB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지난주 토요일 스위스 이비 영상이에요. 당신이 늑대 문신이 있는 그 남자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이는 모습도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김준혁 씨는 저를 보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수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건 나랑 우리 어머니 일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랑 상관없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매달 요양원 비용은 내가 냈어요. 당신은 몰래 내 돈을 빼내 이 부장과 나눠 가졌고 내 보석과 은행 카드까지 훔치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랑 상관없다고? 김준혁 씨, 당신 양심도 없어요? 김준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 돈을 더 받은 게 아니야. 그건 요양원의 정상적인 비용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 듣지 마. 저는 정 기사님이 기록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정 기사님이 기록한 장부예요. 요양원 1등급 간호의 소모품까지 더하면 최대 1사명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매달 나에게 1호영만 원을 내게 했어요. 초과되는 2억만 원은 이 부장님이 매달 당신에게 송금했고요. 아직도 더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 기사님은 이미 경찰에게 진술했어요. 당신이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김준혁 씨는 장부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입으로 버텼습니다. 그건 정 기사님이 잘못 기록한 거예요. 이 부장님이 나에게 송금한 돈은 내가 그를 도와 사적인 일을 처리해준 보수였어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사적인 일을 처리해줬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영 씨가 이전에 저에게 보내준 요금표 사진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도 경찰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부장과 통화하면서 이번 달 돈은 이미 송금해드렸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요. 이게 나눠 가진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그 늑대 물신이 있는 남자도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당신이 그에게 진정제를 사게 했고 우리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깨어날 기미가 보이면 약을 더 먹이라고 시켰다고요. 아직도 당신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김준혁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입술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이 틈을 다 말했습니다. 김준혁 씨, 지금 자백하면 자수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부정하면 우리가 모든 증거를 제출할 때 당신은 죄가 더 커질 뿐입니다. 김준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눈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유산을 모두 기부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면 집과 예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우리 어머니의 돈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기부해야 하는 거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준혁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산을 기부하고 싶다 해도 당신은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해쳐서는 안 돼요.
어머니는 당신의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매정하다고? 김준혁 씨는 갑자기 흥분해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사업하느라 바쁘셔서 한 번도 나에게 밥을 차려준 적이 없고 학부모 모임에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제 늙어서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왜 내가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어머니가 계속 개헌하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유산은 당연히 내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 남자에게 진정제를 사서 어머니께 먹이고 이 부장과 짜고 돈을 더 받고 내 돈까지 빼내려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회사 작년에 망할 뻔했어요. 빚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돈 좀 달라고 해서 회사를 살리려 했는데 계속 개헌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유산을 기부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급해져서 그 남자에게 진정제를 샀어요. 이 부장님이 어머니를 지켜봐 줄 수 있고 당신 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와 나눠 가졌어요. 그럼 왜 내 보석이랑 은행 카드는 훔쳤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은행 카드에는 몇만 원이 있었는데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했어요. 김준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실망감만 느꼈습니다. 오빠는 진술서를 꺼내 김준혁 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써서 서명하고 지장 찍으세요. 김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고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다 쓴 후 그는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는 진술서를 거두어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가세요. 경찰관이 그를 데려갈 때 그는 저를 돌아보며 약간의 후회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수민, 미안해. 당신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어머니께도. 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서 취조실에 나섰습니다. 경찰서 문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제 몸에 비쳤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준혁 씨가 드디어 죄를 인정했고 어머니도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명확하니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은 분명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부장님 쪽도 이미 돈을 나눠 가진 것과 간호 기록을 수정한 것을 인정했어. 그도 김준혁 씨가 먼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한때 정신이 혼미했다고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마워해.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떠셔? 혹시 다시 깨어날 기미는 없어? 선영 씨가 어젯밤에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셨고 눈도 떠서 한번 보셨다고 해요. 금방 다시 감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좋은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치료하면 곧 깨어나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서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뵈러 가봐. 어머니도 분명 네가 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빠와 작별한 후 저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영 씨에게 전화해서 김준혁 씨가 죄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어르신이 아시면 분명 더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오늘 바로 깨어나실지도 몰라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방으로 막 들어서자 선영 씨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저를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빨리 오세요. 어르신이 방금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움직이셨어요. 저는 서둘러 침대 옆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이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은 아직 흐릿했지만
똑바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볍게 입을 열어 미약한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수민.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김준혁 씨는 이미 죄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신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선영 씨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의사 선생님께 어르신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시어머니를 자세히 검사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의식도 이미 또렷해지셨어요. 며칠 더 지켜보면 천천히 말씀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수미 씨가 일찍 발견하신 덕분이에요. 만약 몇 달 더 늦었더라면 깨어나셨다 해도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으셨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고 난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께 따뜻한 물을 조금 떠먹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할 말이 많은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지금은 아직 매우 허약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시면 분명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김준혁 씨가 죄를 인정하고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 됐구나. 이수민, 네가 고생 많았다. 네 시어머니가 좀 더 건강해지시면 내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식사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때 우리 함께 모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부터의 날들은 분명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회복하실 것이고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도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장님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줄 테니 이 부장님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장님의 가족들은 제가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3명이었는데 중년 부부와 20대 초반의 딸이었습니다. 외모로 보아 이 부장님의 남편, 시어머니, 딸인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말투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수민 씨, 저희는 왕수란 이 부장님의 가족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장님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경찰이 이미 모두 조사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에게 말씀하세요. 이 부장님의 시어머니가 서둘러 다가와 제 팔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제발 자비를 베풀어 수란에게 탄원서를 써주세요. 그 아이는 그저 한때 정신이 혼미해서 김준혁 씨에게 속아 잘못을 저지른 것뿐이에요. 그 아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은 끝장이에요. 우리 손주는 아직 어려서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한때 정신이 혼미해서 그는 김준혁 씨와 짜고 돈을 더 받고 우리 시어머니의 간호 기록을 수정했어요. 김준혁 씨가 우리 시어머니께 진정제를 먹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게 한때 정신이 혼미해서 한 일인가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평생 깨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와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 부장님의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수민 아주머니, 우리 엄마는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제발 우리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정말 이 부장님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세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따라오려 했지만 아파트 경비원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알고 있었고 최근의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직접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받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저는 세수를 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앙금빵과 두유를 사서 요양원에 일찍 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막 다다르자 안에서 선영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아 작은 옥놀이개를 손에 들고 계셨는데 눈빛이 매우 밝았습니다. 선영 씨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이제야 오셨네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으세요. 이수민 씨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저는 서둘러 다가가 아침 식사를 침대 머리맡에 놓은 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이수민, 괜찮아? 그냥 좀 배가 고팠을 뿐이야. 저는 마음이 기뻐서 서둘러 앙금빵을 작게 떼어 시어머니께 먹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드셨고 제가 건넨 두유컵도 스스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셨을 때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르신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시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동작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재활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침대에서 내려와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 의사 선생님과 선영 씨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어르신이 줄고 강하셨고 일찍 발견해서 영구적인 손상이 없었던 덕분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어르신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고 난 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연날리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5살이었는데 뛰다가 넘어져서 다치니까 어머니가 빨리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에 바람도 불어주시면서 이수미는 가장 용감하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기억나. 그때 네가 계속 울어서 내가 역간정 사줘야 겨우 웃었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 잘 들으면 자주 역강정 사러 데려가 주겠다고도 말씀하셨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수민, 김준혁이 내가 유산을 기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뭐라고 하던가요? 작년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에게 나이가 많으니 재산은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고 상골 아이들에게 기부해서 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 그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라고만 했어.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김준혁 씨가 너무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그는 어머니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돈도 속여서 빼내고 이 부장과 짜고 어머니를 해쳤어요. 지금 그는 이미 죄를 인정했어요. 곧 벌을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미안한 사람이 그 아이야. 그 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 아이와 잘 함께 해주지 못했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김준혁 씨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우리 함께 산골 아이들을 보러 가서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함께 가자. 점심때 오빠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 부장 가족들이 다시 경찰서에 왔어. 너에게 2억만 원을 배상하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미 그들에게 너는 동의하지 않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리고 법원 쪽에서 이미 재판 기일을 정했어.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그때 네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그때 오빠도 저랑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 테니 걱정 마.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금 어떠셔? 혹시 재판 당일에 건강이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는 것도 좋아. 어머니의 증언이 사건에 아주 중요하거든. 저는 시어머니께 재판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할 것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갈 거야. 내가 직접 법정에 가서 김준혁을 볼 거야.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볼 거야. 오후에 저는 시어머니의 전원수속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서울 시내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이 소식을 알고는 일부러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이전에 이 부장과 김준혁 씨가 저지른 일은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원 비용은 저희 요양원에서 일부 부담하겠습니다. 이수민 씨와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는 의미에서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원장님, 이건 원장님과는 상관없어요. 이 부장과 김준혁 씨의 잘못이지. 원장님이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원장님. 전원 수속을 마치고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내일 재활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거기에는 더 좋은 의사 선생님과 장비가 있으니 어머니가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할게. 저녁에는 집에 가지 않고 요양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들으셨고 가끔 저와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광명이 드디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선영 씨는 함께 시어머니를 재활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전반적으로 검사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신체 기반이 매우 좋습니다. 재활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정상적인 생활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놓여 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그동안 저희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선영 씨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재활병원에서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제가 월급도 더 올려드릴게요. 선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미 씨, 너무 과분하세요. 저는 원래 어르신 돌보는 것을 좋아해서 월급을 안 올려주셔도 기꺼이 올 거예요. 선영 씨가 옆에서 도와주니 저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재활병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전은 매우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밖에 못하셨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재판 전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오빠와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CCTV 영상, 화학 분석 보고서, 정 기사님과 선영 씨의 증언, 그리고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의 자백 기록까지요. 그때 가서 저와 시어머니가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 기억했어요.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렸고 내일 정시에 가실 거예요. 경찰서를 나올 때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긴장하지 마. 내일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문제 없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 안 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요. 재활병원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마침 선영 씨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민, 내일 재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김준혁이랑 이 부장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요. 어머니는 가장 용감하세요. 내일이 지나면 우리 다시는 이런 불쾌한 일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저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어둠은 지나갈 것이고 광명이 저희 앞길을 비춰줄 것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재활병원에서 시어머니와 9시 넘게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쉬려고 했습니다. 병원 문 앞에 막 다다르자 요양원의 정기사님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기사님,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를 찾으시는 일 있으세요? 정기사님은 저를 보고 안도하며 서둘러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이건 제가 오늘 CCTV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안에는 김준혁 씨와 저희 원장님의 거래 계약서랑 송금 기록이 있어요. 내일 재판에 필요할까봐 서둘러 이수민 씨께 가져다 드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인쇄된 계약서와 몇 장의 은행 송금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준혁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오래된 집 한 채의 사용권을 요양원 원장님께 자발적으로 양도하고 원장님은 김준혁 씨의 어머니가 노 문제를 돕고 어떠한 예외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송금 기록에는 원장님이 매달 김준혁 씨에게 5억만 원씩 송금받았고 비고에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번의 송금이 있었고 총 3억여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단순히 관리 소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준혁 씨와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준혁 씨에게 돈을 받고 시어머니의 오래된 집까지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장과 김준혁 씨의 모든 행동을 못 본 척하고
심지어 숨기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정 기사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꺼낼 용기가 있으셨어요? 원장님이 아시면 분명 정 기사님을 해고하실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5년 일했어요. 원장님은 평소에도 사소한 이득을 탐하고 저희 간병인들 월급을 깎았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번에는 그가 김준혁 씨를 도와 어르신을 해쳤으니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 없어요. 이수민 씨, 이 증거들을 재판 때 꼭 제출하세요. 원장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기사님. 제가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서 원장님도 벌을 받게 할게요. 혹시 원장님의 보복이 걱정되시면 제가 선영 씨처럼 새 일자리를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정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미 옆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와 이야기해서 다음 달부터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이수민 씨, 시간이 늦었으니 저는 먼저 갈게요. 내일 재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 기사님을 보낸 후 저는 서둘러 오빠에게 전화해서 원장님과 김준혁 씨가 결탁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기록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빠는 사진을 보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 원장 정말 대담하네. 김준혁을 비호했을 뿐만 아니라 네 시어머니의 집까지 탐내려 했다니. 내일 재판 때 반드시 그도 연루시켜서 김준혁, 이 부장과 함께 벌을 받게 해야 해. 오빠, 그럼 내일 재판 전에 이 증거들을 판사님께 먼저 제출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이 증거들을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제출해서 판사님이 미리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게.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법원으로 와. 우리 다시 한번 증거를 확인해서 쉴 수 없도록 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차에 앉아 마음이 화가 나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원장님이 이렇게 탐욕스러워서 어르신의 집까지 탐내려 했다는 것이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정 기사님이 제때 증거를 저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원장님은 분명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잘 보관하고 내일 법정에서 할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6시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사서 재활병원으로 가져가 선영 씨와 함께 시어머니의 세수와 식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이미 법원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손에는 새로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건 원장 자료야. 오빠가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보니 원장이 이미 네 시어머니의 오래된 집 문을 바꿨고 집을 임대하려 했어. 다행히 우리가 일찍 발견해서 제때 막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재판 때 증거가 더 충분해지겠네요. 9시 정각 개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준혁 씨와 이 부장님은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참백해졌습니다. 원장님도 이끌려 들어왔는데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여 김준혁 씨, 이 부장님, 원장님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김준혁 씨는 고해 상해죄 시어머니께 고용량 진정제 투여, 사기죄 요양원 비용 추가 수취, 절도죄 시어머니 보성 및은행 카드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사기죄 김준혁 씨와 돈 나눠 가짐,
비호죄 김준혁 씨의 죄행 비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비호죄 김준혁 씨의 병세 김준혁 씨의 병세 은폐 도움, 횡령죄 시어머니, 집 침탈 시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소장 낭독이 끝난 후 판사님은 저희 증인들에게 차례로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일어서서 선영 씨에게 들은 것, CCTV에서 본 것, 그리고 정 기사님이 제공한 증거들을 모두 판사님께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기록도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김준혁 씨는 제가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언급하자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제가 자발적으로 원장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그를 협박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제 돈을 받은 건 어머니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지 저를 비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렸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를 협박한 게 아니라면 왜 집 문을 바꿨고 왜 원장과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김준혁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선영 씨가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장님이 자신을 어떻게 협박했고 간호 기록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부장님이 김준혁 씨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만날 때마다 문을 잠갔으며 그들이 이수민 씨가 알게 하지 마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 기사님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원장님이 자신에게 CCTV 영상을 배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라고 어떻게 시켰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협박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원장님이 매달 김준혁 씨에게 돈을 송금받았고 자신은 CCTV실에서 그들이 송금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들이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김준혁 씨를 보며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혁, 나는 한 번도 그 집을 원장에게 주겠다고 말한 적 없어. 그 집은 나랑 네 아버지가 함께 산 거야. 나는 그 집을 상골학교에 기부해서 너와 원장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었어. 네가 나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이수민 돈을 속여 빼내고 이 부장, 원장과 결탁하다니 나에게 네 아버지에게 떳떳해. 김준혁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유산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고 어머니를 해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지만 법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해. 그래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판사님이 김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준혁 씨, 더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김준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부장님과 원장님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죄를 인정합니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죄를 인정했으므로 본 사건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10분간 휴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휴정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가 저희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인데 제가 어머니가 억울하게 당하게 둘 수는 없죠. 10분 후 판사님이 개정을 선언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준혁은 고해상해죄, 사기죄, 절도죄를 범하였으므로
각 죄를 병합하여 징역 5년에 처하고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피고인 왕수라는 사기죄, 비호죄를 범하였으므로 각 죄를 병합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 피고인 원장은 비호죄, 횡령죄를 범하였으므로 각 죄를 병합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한다. 피고인 3인은 피해자 시어머니의 경제적 손실, 즉 초과 수취한 요양원 비용, 도난당한 보석의 가치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선고된 후 김준혁 씨, 이 부장님, 원장님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저희에게 비쳤는데 매우 따뜻했습니다. 오빠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축하해. 나쁜 놈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덕분이야.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사건도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을 거야. 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오래된 집은 우리가 이미 문을 다시 바꿔드렸어요. 건강해지시면 기부수속을 밟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내가 건강해지면 수속을 밟으러 가자. 상골 아이들이 더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을 나올 때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수민 씨, 어르신, 제가 이미 재활병원 간호사들에게 말해뒀어요. 오늘 오후부터 어르신 재활 훈련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이 빨리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선영 씨. 수고 많으세요. 재활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민,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이런 불쾌한 일은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우리 함께 산골 아이들을 보러 가고 함께 여행도 가고 예전에 못했던 일들을 모두 해봐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많은 불쾌한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저희의 행복한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 돌아와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검사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셔서 재활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매우 기뻐서 오늘부터 매일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빨리 퇴원해서 시어머니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에 저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 됐구나. 이수민, 너와 네 시어머니 모두 고생 많았다. 네 시어머니가 태어나면 내가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식사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때 우리 함께 모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들으셨고 때때로 저와 몇 마디 논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광명이 드디어 저희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활병원에 한 달도 채 안 계시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걷고 요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체조를 하시는데 병에 걸리기 전보다 정신이 더 좋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기분이 좋아서 회복이 촉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번거로운 일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일부러 고향에서 오셨고 케이크 한 상자를 사오시면서
제 딸과 저를 축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영 씨도 저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활병원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시고 생기 넘치는 시어머니를 보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네가 억울하게 당할까봐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 잘 됐구나. 나쁜 놈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너희 모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민이란 그 아이 덕분이야. 그리고 선영 씨도.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아, 맞다. 오래된 집 기부수속은 언제 밥으로 갈까?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자선단체와 연락해뒀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저희와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집 등기권리증이랑 토지 등기권리증 모두 가져가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빨리 처리해야 나도 마음이 놓이지. 월요일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자선단체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매우 친절했고 저희에게 이 오래된 집이 지역아동센터로 개조되어 근처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집도 헛되이 기부된 것이 아니지. 수속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자선단체를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손에 든 기부 증서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나를 지지했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분명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김준혁 씨, 이 부장님, 원장님이 배상해야 할 1억 원이 이미 입금되었으니 법원에 와서 수령수속을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네가 가져. 네가 그동안 나를 돌보느라 고생한 수고비라고 생각해.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 돈이에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이 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책과 문구류를 좀 사줄 수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거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자. 이번 주말에 우리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자. 아이들이 볼만한 책들을 많이 사주자. 주말에 저와 시어머니, 선영 씨는 함께 서점에 가서 100권이 넘는 아동 그림책과 학습서, 그리고 문고류를 샀습니다. 가득 찬 큰 상자 2개였습니다. 자선단체 직원은 물건을 받고는 일부러 사진을 찍으며 지역아동센터 벽에 붙여 아이들이 누가 기부했는지 알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흘러 저희의 삶도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건강체조를 하시고 오후에는 선영 씨와 함께 스웨터를 뜨개질 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줄 스웨터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저와 함께 드라마를 보시고 가끔은 저와 영상통화를 하며 집안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전화해서 교도소에 김준혁 씨를 면회 다녀왔다고 말하며 김준혁 씨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준혁이 거기서도 꽤 잘 지내고 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지금은 그때 어머니 유산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고 어머니를 해치지 말았어야 했다며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너에게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앞으로 어머니 잘 돌봐달라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잘못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잘 개과천선해서 나와서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부장과 원장은
거기서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이 부장은 계속 다른 재소자들과 싸우고 원장은 몰래 물건을 숨기려다가 교도관에게 발각됐어. 그들의 심사 기간이 모두 연장돼서 한동안 더 있어야 나올 수 있을 거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만약 애초에 좋은 사람이었다면 오늘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께 김준혁 씨와 그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이 과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야.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도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일부러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새 방에서 숙제를 하고 책을 읽으며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함께 웃었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한 작은 여자아이가 그림책 한 권을 들고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쪼그려 앉아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머니는 기쁠 거야. 지역아동센터를 나올 때쯤은 이미 어두워져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선영 씨는 저희 옆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음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민, 너도 이제 나이가 많지 않니?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도 아주 행복해요. 어머니도 계시고 선영 씨도 계시고 아버지랑 오빠도 있고요. 앞으로의 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면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자. 우리 모녀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집에 돌아오자 선영 씨가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닭강정이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창밖의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비록 과거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그 어두웠던 날들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희는 가족의 보살핌이 있고 친구의 도움이 있으며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미래의 날들은 분명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정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선함은 항상 보답받으며 악을 행할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될 것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 후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저와 시어머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찾아보고 선물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이 부장, 원장은 저희 삶에서 잊혀진 과거가 되어 다시는 저희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평온할 때도 있고 거친 파도가 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의 강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이 행복한 길을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행복하세요.